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은 오랜만에 뵙고요. 교수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발 경제 불안이 지금 우리 경제에도 계속 퍼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24시간 중국 경제 상황반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참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중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21%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실업률이 비통계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45%가 청년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한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 한 10% 정도 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한 18세에서부터 28세까지 좀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을 말하는데 네. 실업률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30년 집권을 시작했습니다. 금년부터. 근데 우리 덩소평이가 중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개방된 경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30년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 폐쇄 경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30년을 쭉 시작하는 집권하게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시장 경제 중심에서 계획 경제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안터그룹이라고 해서 알리바바가 세계 최고의 이제 쇼핑 그룹이었는데 네. 굉장히 구속까지 좀 시키고 또 상장하는 것을 막아버렸고 굉장히 지금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90%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저 역시도 굉장히 홍콩을 이제 강제로 편입하게 되면서 홍콩도 관광객이 95% 급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도 굉장히 급감하고 관광객도 급감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네. 33%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의 26%, 홍콩의 7%가 우리가 수출을 합니다. 그 무역 의존도라는 게 대중 수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전체 국가 GDP에서 중국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 네. 우리가 중국이 26%, 미국이 한 15% 정도 됩니다. 미국이 한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콩이 7%, 일본이 6%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홍콩을 합하면 33%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2배나 더 많을 정도로 중국의 네. 의존도가 높고 한국은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이때까지 한국이 먹고 살았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어려워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 4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SOC 건설을 한다든지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공항을 짓고 이렇게 부동산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네. 이렇게 헝다그룹이라든지 비구비안 그룹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 아주 크게 발목을 잡고 있고 네. 그래서 당초에는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는 굉장히 좋아진다. 상저하고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중국발의 이러한 부동산의 위기 또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이 두 개가 오히려 한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 워낙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또 중국발 이런 게 지금 한국에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5%고 투자도 급감, 관광객도 급감, 부동산도 부실 위기가 겹치니까 이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표님은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결국은 경제라는 것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추세를 보거든요. 네. 그럼 과연 이 추세가 반등할 만한 요인들이 있냐?
또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더 악화가 될 수 있냐라고 본다라면은 중국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선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리스크들을 보면은 생산성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산성을 키우는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보니까 비중이 15세부터 64세거든요. 이 비중이 2010년대 이후로는 계속적인 그 하락세예요.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절대 수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리가 타 국가를 볼 때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고령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왔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총 인구 전망도 사실 그 생산 가능 인구 외적으로도 인구 전망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보도된 내용들하고 연구들 리포트들을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인구가 2022년 14억 2,6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정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네. 앞으로적으로 이어지고 한 지금 에서는 뭐 체감은 안 되겠지만 한 2100년 뭐 그때까지도 본다면은 인구수를 한 10억 명 이하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추이가 어쩌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도 뭐 해석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전망 추계 자체가 10억 명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국가들이 봤을 때도 이런 인구 추계나 전망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에 뭐 생산 가능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텐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곳에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 보면은 네.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구 감소가 또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이 가능해져야 소비할 수 있는 연령들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고령화까지도.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한 그 인문 전망도 좀 부실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지방에 대한 부채들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개혁 개방 이후로 한 40년 정도 보면 중국은 역시나 그 도시화도 일어났고 또 공업화도 빠르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뭐 상당히 뭐 경제 성장을 한 이후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었는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거품 같은 경우도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중국 부동산의 광풍 같은 게 일어난 이후로 일본이 겪었던 그런 모습 또 우리가 겪었던 모습 그 겪었던 모습들도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자본들이 결국 고정돼 있고 유동성이 커지지 않는 돈의 그 흐름이 굉장히 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동산 자금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그 주요 그 수입원 중에 하나 또 그리고 GDP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의 부실 이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부실이 이어지면 결국은 금융권이라든지 가계 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요인 중에 또 보면은 그 소득에 대한 그 격차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더 큰 그 소득 격차, 그다음에 양극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쓸 수 있는 소비 계층들이 어떤 수요가 방대하지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좀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소득 격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소득에 대한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소득 불평도 이런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한계점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그 거론을 해봤을 때 그럼 과연 중국이 지금보다도 인구 성장을 더 키울 수 있고 또 생산성이 있고 또 고령화를 막을 수 있는 네. 여러 뭐 방안들이 있냐 하면은 네. 그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게 또 뭐 당장 뚝딱 하고 그렇죠.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딱히 없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세 번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격차가 있다라는 건 소득이 힘든 사람들 우리나라들도 저출산의 문제점을 겪고 있는 것들이 네. 소득이 좀 격차도 있고 또 거기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아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소득에 대한 격차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부실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뭐 인구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그 수준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추세선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인구 감소 또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인구 하면은 중국 아니면 인도 이렇게 떠올렸는데 이것도 다 옛말이네요. 또 좀 전에 대표님께서 일본이 겪었던 상황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디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그런 아무래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해볼 수밖에 없죠. 뭐 최근 들어서 그 생산되는 그 내용들을 봐도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지금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 정도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그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뭐 상황 자체 같은 경우도 뭐 수출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도 마련했지만 네. 중국의 그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국내 총 생산 GDP 중에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는 거는 역시나 뭐 금융 업계까지도 좀 번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소비에 대한 그런 위축까지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뭐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깊은 골로 빠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그 흐름이 좀 더 짚어질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은 이 초반에 말씀하실 때 추세를 딱 언급하셨는데 지금의 그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이게 전환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나눈 김에 옆나라 일본을 또 보면 또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은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일본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못해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봤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올 연말에까지 지금 경제 성장이 한 6%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4%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고 일본은 이제 무역 의존도가 25%입니다.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고 내수 중심의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네.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고 내수는 25%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패권 전쟁. 서로 누가 주도를 쥐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70%까지 따라왔습니다. 네. 미국이 원래 GDP가 한 22조 달러 정도 되고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일본이 6조 달러, 한국이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미국의 GDP를 한 70%까지 따라오게 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 아까 반도체 2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요.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35조를 중국에 투자해 놨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중국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더 이상 반도체 공급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공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산업용이다. 뭐 군사용이나 최신형 반도체가 아니니까 좀 양해해달라. 네. 이렇게 미국에 계속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런데 먹히고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미국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최신형 반도체라든지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건 막아라. 강경하군요. 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또 일본은 지금 현재 잃어버린 뭐 30년, 40년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입니다. 미국이 5.5%고 한국이 3.5%지만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0%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요? 예, 일본은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교역을 좀 줄어들고 위축되니까 네. 내수 중심의 일본이 오히려 관광도 한 1,000만 명.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일본입니다. 네. 한 1,00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왔다 그러고 또 일본은 내수 기반 중심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한국의 한 2.5배 정도 되고 또 국토도 넓기 때문에 이렇게 내수 중심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6%나 큰 성장을 했다. 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수 중심의 경제. 인 일본이 요즘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다시 좀 중국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중국 경제가 만약에 두 분이 예상해 주신 것처럼 장기 저성장에 진입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수출 부문에도 악영향이 있을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 비율이 홍콩을 포함하면 33%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의 중국에 차지하는 13%보다 거의 2.5배, 3배 가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의존도를 낮춰야 15% 이하로 낮추고 네. 중국을 너무 믿지 말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하다가 중국이 만약에 어려워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함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뭐 비구위안이나 흥다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금액 한 4천억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이 여파가 더 커진다 그러면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에 약 한 70%가 중국 학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유학생의 의존도도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되겠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1, 33%나 되는 그 높은 무역 의존도를 전 세계 평균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의존도 한 13%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큰 폭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대체제로서 뭐 베트남, 인도, 뭐 싱가포르,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금년 초 기준으로 세계 인구 1위가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송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인구는 한자녀 낳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고 9억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인도가 지금 새로운 중국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도가요. 예, 그래서 애플, 테슬라가 맞아요. 인도 공장을 지었고 네. 포스코나 삼성전자, 우리나라 LG전자 전부 다 인도에 지금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또 다변화하자. 그래서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요즘 아랍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다변화를 해놔야만 네. 우리가 이런 위험이 왔을 때 좀 안전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제2의 무역국을 찾아서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교역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쭤요.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내수 경제, 뭐 부동산이나 이쪽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뭐 부동산하고 그 연관성보다는 채권 시장하고는 조금 더 연관성이 더 큰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면 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이라는 곳이 최대 무역국이고 또 교역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지역의 한국의 경기 반등에는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뭐 수출이라든지 수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한 20% 이상 정도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중국의 그 편식에 가까운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역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금리에 대한 또는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뭐 소위 말하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은 서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파급력이 좀 크고 기여도가 좀 큰 것으로 나오는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든지 또 무역 그 적자 흑자 네. 이거에 따라서 연관성이 커요. 그러면은 중국의 의존도가 뭐 좀 큰 지역들 보면은 아무래도 뭐 항이 좀 인적되어 있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그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권의 여러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수출 수입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뭐 토지를 마련해서 개발 사업을 하고 또 자본을 통해 가지고 지역들을 개발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네. 그런 지역들은 상당 부분 그 중국의 경기에 좀 민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과 수입을 많이 하는 지역들은 부동산 중국 시장의 부동산 여파에 따라서 충분히 그 타격을 좀 입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경제 어려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가 먼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의 경제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최근에 좀 그 유커가 돌아왔다 이런 뉴스 많이 봤거든요. 지금 면세점이나 명동 거리에 가보면 중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소식 보고 참 정말 반가웠어요. 우리 상인들 좀 이제 마음 놓고 네.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거 아닐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특수 유커 특수도 기대만 못할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 유커가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쓰고 가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도 경제가 좀 어렵고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면 외국 나가가지고 뭐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쓰는 거 하고 네. 주머니가 좀 비어 있는 그리고 예전에 뭐 2개, 3개 살 수 있는 것도 뭐 1개 사는 것도 조마조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뭐 얼마나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중국 경제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내용들 봐도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었던 게 2016년에는 우리나라에 한 800만 명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가 있고 나서는 800명에서 23만 명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수치가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숫자만큼 여행 수지에 대한 흑자 감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2019년에는 한 64억 한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2021년에는 뭐 한 7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완전히 확 조그라드는 수준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서 뭐 이 숫자로만 본다라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23만 명 대비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숫자로 나타날 건데 그렇군요. 과연 이 숫자가 네. 얼마나 그 여행 수지 흑자까지도 키워 올릴 수 있냐라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오겠지만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그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64억 6천만 달러를 썼던 그 흑자만큼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만 관광 관련된 것도 유커에 대한 그 의존도가 좀 컸던 만큼 그렇군요. 앞으로도
지금 인구수라든지 그다음에 소비 침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네. 결국은 이런 관광에 대한 그 폭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국가에 대한 것도 마케팅도 좀 필요하고 네. 그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이런 소비 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매력도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냐 뭐 이것도 중요한 그 화두가 되고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느냐, 얼마나 쓰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면세점 품목이 과거에 1위였습니다. 전 세계 1등. 네. 대한민국에 있는 신세계, 롯데, 뭐 현대 어떤 이런 매출액이 세계 1위였던 이유가 중국에서는 면세점도 못 믿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면세점에서 안 사고 네. 한국 면세점에서만 진짜다 이렇게 해서 믿은 거예요. 정말요? 뭐 중국은 뭐 계란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낙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중국 면세점을 믿지 못하고 한국 면세점을 워낙 믿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전체 면세점이 세계 1위를 달성했었는데 네. 지금은 세계 한 3, 4위까지 내려왔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이 단체로 온다 그러면 한국 면세점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뭐 화장품, 관광, 호텔 이런 게 굉장히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관광객이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20만 명까지 갔었고 지금 한 20만 명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 80%가 급감을 했는데 네. 막 우리나라 지금 막 호텔을 과거에 막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온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단체 관광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맞아요. 호텔도 예, 일상이었죠. 맞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예. 호텔도 정말 어려웠는데. 시진핑 갑자기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단체 관광 허용하겠다. 관광 가라. 가도 된다. 한국, 일본 뭐 네. 이렇게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한국이 미국과 너무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또 유화체다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 중국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그런 의도가 또 그런 것도 있었군요.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한국이 중국이 너무 적대시하고 단체 관광객도 안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아니다. 약간 중국이 고립되는 듯한 맞습니다.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 뭐 화장품이 참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였는데 화장품에 대한 매력도도 과거만 못하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한민국을 찾고 싶게 만드는 어떤 나라에서도 네. 그런 매력들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지적하신 생각이 것처럼 드네요. 예전에 여론조사들을 한 상대를 보니까 네. 중국인 관광객들 보면은 재방문에 대한 그 계획이 있냐 없냐라는 여론조사를 해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부산 요 세 곳 빼고는 별로 이제 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중요 요인들을 보면은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 외적으로는 뭐 숙박이 없고 또 본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왔었던 그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국 대비했을 때 뭐 한국이 그럴싸한 그 문화도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면세점하고 그다음 화장품 빼고는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화장품하고 이 면세점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문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그 전파할 만한 그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렇게 세 나라 봤을 때는 결국 그 문화적인 그 한계점들이 있다. 결국 그러면은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대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객관적인 그 분석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K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전파해서 이쪽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장점들을 가지고 뭐 네. SNS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전파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 전파가 제한적이라는 그 한계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인식을 하고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개선이 돼서 6호 귀환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볼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아마 이제 제 생각에 동결될 것 같습니다. 동결 지금, 예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 3.5%고요. 네. 미국은 5.5%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기준금리를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관련된 규제 한 80%는 다 해제를 하고 네. 또 부동산을 좀 살리고 또 내년에 또 선거도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이렇게 국민의 좀 지지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또 냉각이 되는 겁니다. 네, 가계 투자도 부담이 감소하고 커지죠. 되고 예. 예. 지금 현재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 한 2,000개 정도 있는데 한 30%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중소증권사의 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연체율이 20%. 은행의 일반 은행에 대한 연체율은 한 0.4%밖에 안 되지만 제2금융권의 일반 연체율은 지금 6%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체율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또 경제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5% 동결한다는 게 지금 뭐 대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미국은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5.5%지만 5.75까지 올려서 또 물가를 2%가 될 때까지 잡겠다. 지금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2%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한 4%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목요일 날 3.5% 동결을 하고 네. 또 정부는 굉장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좀 잡아야 되겠고 부동산 경제는 좀 살려가지고 경제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50년 장기 대출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참 정교한 금융 정책을 통해서 가계부채도 좀 잡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참 묘수를 잘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한은의 고민이 깊겠군요.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가 우세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경제 일정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그 네. 중국 인민은행이 네.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결정했는데 네. 어떻게 했죠? 인하를 했었나요? 예. 지금 인하를 2개월 만에 했는데요. LPR이라는 게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용이 양호한 사람들한테 고객들에게 얼마나 그 대출을 해주냐 그런 건데 결국 이런 그 흐름 자체가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꺾인 그런 상황인데 이런 흐름 자체 변화라든지 뭐 또는 기준금리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뭐 그쪽도 뭐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경제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결국 25%의 그 GDP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했다라는 그런 흐름 자체가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그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흐름 자체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하에 대한 그 관측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자체가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일정 중에 중국하고도 이제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 잭슨홀 미팅 또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네.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그 미팅을 하고 있는 뭐 전체적인 그 경제 현안에 대한 그 심포지엄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이곳에서 이제 중앙은행장이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뭐 이런 흐름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예측의 범위라고 보여지고요. 그 범위를 또 하는 게 이게 기준금리를 동결할 만한데 또
미국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약간의 그 패권 정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된다라는 거는 결국 중국에 대한 그 압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제 상황에서 경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올리게 된다라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낮출 수도 있고 또 경제 대국으로 지금 두 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두 개 네. 나라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의 그 뭐랄까요, 뭐 부동산 시장 또 거기에 채권 그다음에 경제하고의 그 타격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그 방향성 그다음에 투자자 시장에 봤을 때도 네.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큰 일정이다 보니까 네. 교수님이 지적하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올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중국보다는 조금 덜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타격이 좀 덜한 상황이라면은 뭐 네. 이런 흐름 안에서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뭐 미국의 기준금리 향방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통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는 다음 주 생생경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동산 이야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국내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뭐 규제 완화가 크죠. 정책적인 완화 뭐 1.3 대책 이후로 봤을 때는 네. 청약이나 어떤 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했고 거래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했고 정책적으로도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 행정적인 부분도 완화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거래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거래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거래를 한 그런 내용이고 또 지수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시중에 그 풍부한 유동성을 통해서 뭐 3040 세대들의 거래 비중이 좀 높아졌고 또 대출 규제를 통해서 완화가 된 흐름 자체가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시장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주택 가격이 좀 바닥이 아니냐라는 그런 신호를 감지를 하고 소비자 그 심리 자체도 100이라는 그 지지선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난해 말보다 그 실거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해 말보다 10% 정도 올랐다라는 거는 지난해 말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무너졌다.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 가격에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10%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때요. 우리가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8%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집을 살 때 대출 금리가 7%가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고 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집값이 더 오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집값은 은행 이자와 가장 직격탄을 영향을 주는 것이다. 네.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데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을 현상 유지가 되기를 가장 바랍니다. 현상 유지요. 예,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럼요. 또 집값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고 부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는 집값이 항상 현상 유지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022년, 2023년도 기준금리가 3.5%, 한국은 0.5%에서 3.5%까지 오르면서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가 8%까지 올랐었어요. 네. 금년 1월 달에는. 그러다가 정부가 기준금리를 3.5% 동결하면서 경기 부양을 계속했습니다. 집값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그 기준도 완화하고 또 집값이 분양가 아무리 비싸도 대출도 해주고 네. 또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전매. 내가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1년만 뒤면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분양권 전매도 허용해 주고 네. 부동산과 관련돼 있던 기존 규제의 80%를 해제를 다 했습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뭐 대부분 대부분 풀었다고 풀었죠. 그래서 봐야죠. 아직도 한 20%는 남아 있는데 네. 세대원 청약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어차피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반반인데 네. 내가 내 집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권 하나 받아라. 아파트 청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지난주에 반포의 원밸리라는 게 당첨되고 난 다음에 차익이 25억이나 생겼다는 거예요. 와. 32평 분양받은 사람이 네. 차익이 25억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강남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차익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차익이 남긴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부동산이 10% 반등했다는 그 이유가 네. 우리가 분양 최고점 대비해서 80%까지 내렸다가요. 지금 강남이나 서울 지역은 9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네. 나도 빨리 분양을 받거나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을 해서 서울에 분양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청약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면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올랐지만 수도권이랑 서울과 수도권이랑 반대로 지방 부동산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는 뭘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쏠림 현상 나타나는 거는 1.3 대책 이후로 지역에 대한 그 규제를 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침체된 국면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하냐, 앞으로 올라가고 있고 청약 열기가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하냐 하면은 똑같은 자본을 봤을 때는 안정성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는 지역별로 청약이라든지 분양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풀어놨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 몸을 움직이기는 어려운데 돈의 움직임은 빠르거든요. 돈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한쪽에 쏠림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서울 지역의 규제가 풀리니 지역으로 가려던 돈이 서울로 다 돌아온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경제는 먼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승현 도시와 경제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